시작하겠습니다. 아웃소싱 모형인데요. 아웃소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도 나왔죠. 아웃소싱 문제 봤나요? 문제만 봤어요? 문제도 안 봤어요? 나중에 보겠지 이러면서 언젠가는 보겠지. 150페이지 아웃소싱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국제 분할 생산, 아웃소싱 뭐 이런 다 약간씩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완제품은 여러 단계 생산 과정을 거친다. 밑줄. 완제품, 이게 최종 제품은 여러 단계 중간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의 제품들을 중간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제. 컴퓨터나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제품만이 아니라 장난감 같은 단순 제품도 부품이나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이러한 부품의 수출입을 중간재 무역이라고 한다. 밑줄. 부품의 수출입을 중간재 무역이라고 한다. 점차 최종재 무역보다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간재 무역을 표현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국제 분할 생산, 국제 생산 분할 밑줄. 하나의 완제품 생산에 여러 단계의 과정의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면 이게 국제 생산 분할이다 이렇게 돼요. 말하고 해외 아웃소싱은 생산 과정의 밑줄. 해외 아웃소싱은 생산 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위탁하는 현상.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밑줄 그어놓고 유사 개념으로 역외 생산이란 개념도 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밑줄 그으세요. 국제 생산 분할, 해외 아웃소싱, 역외 생산 용어는 약간의 개념상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완제품 생산에 밑줄, 하나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단계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같은 표현이다. 이 해외 아웃소싱, 이 국제 생산 분할은 중간재 무역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아웃소싱이 나타나냐? 첫 번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단락의 제일 밑에 가보면 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이 최근에는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에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 요인 밑줄 긋고 첫 번째, 운송 및 통신비의 하락. 두 번째,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의 완화. 그게 중요합니다. 해외 아웃소싱 증가 요인 별표하고 운송비 하락과 무역 장벽의 완화로 밑줄 거래 비용이 떨어지는 것이 중간재 무역,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은 임금 변화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아웃소싱의 생산 단계를 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단계 밑줄, 부품 생산 단계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조립, 그리고 마케팅 판매 단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제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의 가치 사슬이라고 부른다. 각 생산 단계마다 사용하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비중의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 단계가 가장 숙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립 단계가 가장 숙련도가 낮아요. 그래서 거기 아래 이제 그림 6-10을 별표하고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그 원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 단계 한번 좀 보세요.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부품 생산, 조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1, 4,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생산 단계는 연구개발에서 그 다음에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를 하는데 숙련도로 따져보면 연구개발이 가장 숙련도가 높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도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직축에 보면 숙련, 비숙련 노동 비율인데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써야 돼요? 항상 분자에. 그래서 숙련 노동자의 비율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를 여기 생산 단계고요. 생산 단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숙련 노동을 보통 이제 H라 하고 비숙련 노동을 L이라 하면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단계부터 낮은 단계까지 쭉 한번 배열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배열해 봤을 때 요 지금 분할선을 두 개로 한번 표시를 해서 아웃소싱 전과 아웃소싱 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생산 단계가 첫 번째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R&D 단계, 연구개발 단계.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마케팅 단계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단순 부품 생산. 여기가 2번인가요? 단순 부품 생산. 그리고 요 조립 요렇게 돼 있네요. R&D, 마케팅, 그 다음에 단순 부품 생산, 그 다음에 조립, 조립. 자, 처음에는 생산 단계가 요렇게 나뉘어 있다. 여기는 어디서 하고요? 단순 조립은 비숙련 노동 풍부국가에서 하고, 비숙련 노동 풍부국가에서 하고, 물론 이 나라는 후진국이죠. 그리고 요 단계는 숙련 노동 풍부국가에서 하고, 숙련 노동 풍부국가에서 선진국가죠. 그리고 보통은 영광스럽게도 코리아는 여기에 속하고 차이나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한국에서 최초에 아웃소싱 하기 전에는 요 세 단계를 생산하고, 아웃소싱 하기 전에는 중국은 이 단계를 생산하고. 자,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요 단계를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중국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이걸 분할선이라고 합니다. 분할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서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하고 되고, 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처음에 한국에서 숙련 노동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있었냐면 요 비율로 있다가요. 요 비율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숙련 노동자가 요 비율로 숙련도가 커진다 이 말이죠. 숙련도가 높아져. 왜 그래? 숙련도가 떨어지는 요 단계를 중국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외로 아웃소싱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응?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핵시 올림만 너무 익숙해진 분들은 아웃소싱 나오면 어떻게든 핵시 올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웃소싱 모형은 핵시 올림 모형과 다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그래프 밑에 다 체크를 해서 생산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숙련, 비숙련 노동 비율이 위에 그림처럼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거기 부품 생산의 동그라미라고, 부품 생산, 그게 아웃소싱의 대상인데, 어떤 나라에서 숙련 노동 풍부국가에서 비숙련 노동 풍부국가로 아웃소싱이 된다. 물론 거기까지는 핵시 올린의 제1정리를 가지고, 숙련 노동 풍부국가는 숙련 노동 집약제를 값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 집약제를 해외로 아웃소싱 해버리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까지는 핵시 올린의 1정리가 적용이 됩니다. 비교 이론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 그림 6-10을 이용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아웃소싱 형태와 임금 결정에 관해서 알아보자. 밑줄 그으세요. 개도국은? 개도국,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단순 노동자 풍부, 밑줄. 이게 단순 노동자라는 비숙련 노동자라는 의미예요. 풍부함으로
비숙련 노동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조립과 같은 생산 단계는 개도국에 수행된다. 왜? 자국에 풍부한 요소가 값이 싸기 때문에 풍부한 요소 집약재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비교 우위라 써놔요. 비교 우위. 그림에서 거기 분할선 A를 기준으로 해외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A의 우측 생산 단계는 개도국, A의 좌측 생산 단계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 거기 분할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분할선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아웃소싱 비용의 하락이 거기다 별표합시다. 해외 아웃소싱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아웃소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자, 두 국가의 숙련 비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 이거 어떻게 쓸까요? 숙련 비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 숙련 노동의 임금이 항상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숙련, 여기가 지금 숙련 노동자야, 이건 비숙련 노동자야. 그러면 숙련 노동자는 WH가 되고요, 비숙련 노동자는 WL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WL분의 WH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숙련 비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자. 해외 아웃소싱 비용이란, 거기도 별표하고요, 해외 아웃소싱 비용이란 일부 생산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자본 비용과 무역 비용이라는 게 있다. 자본 비용이 뭐냐면 개도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두 번째, 무역 비용이란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송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거기 관세 수입, 관세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게 무역 비용이다. 자, 해외 아웃소싱 비용의 하락에 아까 첫 번째 밑줄을 그어놓죠.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개도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밑줄.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그 국내 투자에 대해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뭐 공장 부지를 준다거나, 뭐 조세 텍스 할러데이를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자본 비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펴면, 관세 인하는 뭐예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했다. 그러면 서로 국가 간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철폐가 되는 것이니까 개방적인 정책에 따라서 무역 비용이, 수출 수입의 비용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아웃소싱 비용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도국에서 밑줄 긋읍시다. 개도국에서 자본 비용이나 무역 비용이 떨어졌다고 하자. 개도국에서 뭐 한 거예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중 FTA를 체결해서 중국에서 관세를 철폐해 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해서 개도국으로 더 많은 생산 단계가 이전된다. 자, 그렇다면 분할선이, 여기 분할선이 여기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웃소싱 요거요, 이 단계가 아웃소싱이 중국으로, 자, 두 줄 내려가 보시면 A, B 사이의 생산 단계, 개도국에서 숙련 노동 집약적인 분야인데 이 영역 생산 증가로, 일단 개도국에서는 동그라미, 개도국에서는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숙련 노동 상대 임금이 올라간다. 자, 일단 개도국과 선진국에 대해서, 일단 그 개도국의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줄 개도국에 대해서 이게 나왔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가면 개도국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밑에서 15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개도국에서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선진국에서도 상대적인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고, 아웃소싱을 했을 때 두 번째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상대 임금의 변화. 여기가 상대 임금이에요. WL. 상대 임금. 여기 써서요.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입니다.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가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노동,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사실 노동이니까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레이버 디맨드는 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수요를 줄일 것이고, 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공급은 느리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다 레이버면 대문자 L 디맨드, 뭐 L 서플라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은 소문자로 레이버 디맨드 이렇게. 요 레이버 서플라이. 이게 뭐라고? 숙련 노동의 상대 공급이라고. 숙련 노동의 상대 수요라고. 이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당연히 상대 균형 임금이 정해질 것이고요. 상대 균형 거래량이 정해질 거예요.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야. 자, 여기를 선진국, 숙련 노동 풍부국, 한국이라 합시다. 한국에서는 지금 처음에 1, 4, 2, 이 세 단계, 연구개발 단계, 마케팅 단계, 부품 생산 단계, 세 단계를 생산하다가, 요거를 이제 상대로 비교 여리제니까 보내버렸어. 그러면 비숙련 노동자는 수요가 줄겠고요. 숙련 노동에 집중이 되겠죠, 수요가. 그렇죠? 생산 단계가 숙련도가 높은 단계만 생산을 해. 그래서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가 늘어, 이렇게.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우측하면서요.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올라가고요. 거래 규모는 당연히 늘겠죠, 이렇게. 숙련 노동의 거래 규모가 늘어,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아웃소싱을 한 선진국에서는 뭐가요? 숙련 노동의 상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도 증가한다. 숙련 노동의 상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도 증가한다. 이게 선진국이고 개도국인 예컨대 차이나, 중국. 중국에서는 어떠냐? 이게 이제 핵시올린과 다른 점입니다. 핵시올린에서는 자국에서 한국이 숙련노동 풍부국이면 숙련노동 집약제 생산이 늘면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숙련노동의 임금이 증가하고, 이렇죠? 다 이해될 거예요. 뭐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왜 이렇게 빨라 이러지 말고. 한국에서 숙련노동 풍부국이야, 한국은. 그러면 숙련노동이 값이 싸겠죠. 그러면 이 값싼 숙련노동을 가지고 숙련노동 집약제를 값싸게 생산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숙련노동 집약제를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리겠죠? 이게 비교우위제가 되니까 이 제품을 생산을 더해서 수출을 더 하겠지. 그런데 비숙련노동은 희소해.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노동은 비싸요, 값이. 그래서 비교 열위제고 처음에부터 수입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이 훨씬 더 값이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중국에 아웃소싱을 해버려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한국은 이게 쉽게 핵시올린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중국이야. 중국이 이 원래 뭐만 생산하다가 요 단계요.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조립 단계. 조립만 하다가 이제 부품 생산 단계를 아웃소싱 해왔어. 그랬더니 이거보다 숙련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비숙련 노동 집약제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숙련 노동 집약제가 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이 그래프가 한국이든 중국이든 똑같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이 늘어. 레이버 디맨드인데 제로 디맨드가 원 디맨드로 이렇게 가면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뭐 하고요? 이렇게 늘고 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이 늘어. 이게 양국 모두에서 숙련 노동 임금이 올라가고, 이게 핵심 원리과 다른 점입니다. 내가 이제 이따가 아웃소싱 이후에 요소 가격이 균등화되느냐 균등화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152페이지. 개도국에서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올라간다 밑줄. 그리고 개도국에서 생산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수요가 절대적인 증가를 가진다.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절대적인 수요가 증가한다. 기다 밑줄.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없던 생산 단계잖아요. 이건 자기가 생산 안 하던 거야. 그런데 공장을 하나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생산량이 느는 거잖아. 그러면 이전보다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수요가 다 늘어.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 자, 해외 아웃소싱 증가는 개도국에서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가 증가한다. 밑줄 그어놓고 선진국 동그라미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증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분야가 해외로 아웃소싱 해버렸으니까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밑줄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 생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문제는 두 줄, 네 줄 내려가 보면 그런데 찾았어요? 해외 아웃소싱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할 뿐 기업 활동이 해외로 보내버렸기 때문에요. 숙련, 비숙련 노동의 절대적인 수요는 둘 다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대적인 수요 증가지 절대적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는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는 늘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요는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고 비숙련에 대한 수요도 줄기 때문에 숙련 노동 절대 임금 떨어집니다. 비숙련 노동 절대 임금 떨어져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공장을 하나 유치했어.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제야. 따라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어. 처음에 숙련 노동은 어디서 비싸고 어디서 쌌어요? 한국이 숙련 노동 풍부국가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숙련 노동의 임금이 훨씬 높잖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숙련 노동이 풍부하면 임금이 낮아요. 그래서 한국의 숙련 노동 임금이 낮았어 처음에. 중국은 높았고 그런데 여기는 더 낮아져 버리고요. 여기는 더 높아져 버려. 이해되시죠? 임금 격차가 벌어져 버리죠? 벌어져요? 같아져요? 벌어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임금 격차가 확대가 돼버립니다. 확대가 돼버려. 요소가격 균등화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 여기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여기 한국의 임금 수준, 여기 숙련노동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중국의 숙련노동 임금 수준 이렇게 해봐요. 이게 뭐 이렇게
중국 차이나고요. 여기는 코리아고. 이렇게 일단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으로 수요가 숙련 노동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고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요 L입니다. 코리아고요. 전체적인 생산 단계가 하나를 보내버렸기 때문에요. 절대 수요는 줄어. 얘가 수요가 줄어. 절대적으로 수요가 줄어. 그런데 얘가 덜 떨어지고 얘는 많이 떨어져서 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WL입니다. 물론 중국은 C예요. 얘는 생산 단계를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얘도 늘고요 얘도 늘어요. 근데 어디가 많이 든다고? 얘가 더 많이 든다고. 그렇다면 처음에 여기가 높았어요. 얘가 WHK가 높아, WHC가 높아. 얘가 높다. 여기 상대로 숙련 노동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숙련 노동의 임금이 낮아. 그런데 얘는 더 떨어져 버리고 얘는 더 올라가 버리니까 임금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핵심 원리에서는 요소가격 균등화가 성립해. 그런데 결론이 그래. 요소가격 균등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입시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핵심 원리과의 비교 문제가. 거기 앞에서 보았듯이 해외 아웃소싱으로 밑줄 그으세요. 해외 아웃소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올라갑니다. 밑줄.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상대 임금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해외 아웃소싱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핵심 원리 모형의 예측과 다르다. 핵심 원리 모형에서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에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숙련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서로 같아지지만 아웃소싱 모형에서는 양국 모두 숙련 노동 임금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얘기해요. 서로 같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임금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뭐 표현하면 불분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핵심 원리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해외 아웃소싱은 중간재 무역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일종의 무역 현상이다. 하지만 무역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재 무역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 모형과 차이가 있다. 무역과 임금 논쟁. 거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몇 군데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 대비 밑줄 그으세요. 비숙련 노동자 대비 그건 괄호를 쳐버리고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그렇게 대비 이랬을 때 앞에 게 분 뭐예요? 분자예요? 분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출 문제를 보면 그냥 숙련 노동자 대비 비숙련 노동자 대비 숙련 노동자 임금 이렇게 써주지 않고 그냥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의 상대적인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써버려. 그러면 어떤 게 분자인지 어떤 게 분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서 보통은 수식을 또 줍니다. 그리고 수식을 안 주는 경우는 그 위에 어느 나라가 숙련 노동 풍부국가인지 어느 나라가 비숙련 풍부국가인지 단서를 또 줘.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분의 W를 우리말로는 R분의 W를 읽지만 영어로는 웨이지, 렌탈, 분자부터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어식 사고를 그대로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해서 줘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반 행정에서 그렇게 줘가지고 학생들이 수식하고 그 위에 말하고 틀렸다 이래가지고 잘못 출제했다 이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않아.
거기 보시면 그동안 미국에서는 숙련 노동자 공급이 계속해서 늘었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숙련 노동자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왜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몇 줄? 공급이 늘면 임금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임금이 상승했냐?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발표하시고. 공급 늘었는데도 숙련 노동자 임금이 왜 올라가냐? 첫 번째, 핵심 올린 모형의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에 의한 설명이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일단 미국이 풍부한 요소가 숙련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숙련 노동자 집약제 생산이 늘겠죠? 뭐 하면?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며. 자국의 풍부한 요소 집약제 생산이 느니까. 그래서 미국은 숙련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재화 생산이 늘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일단 숙련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희소한 요소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이 떨어져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죠? 금방금방 안 되면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가야 됩니다. 일단 미국은 숙련 노동 풍부 국가다. 따라서 숙련 노동 집약제 생산이 확장된다. 그리고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숙련 노동 상대 임금이 올라간다. 오래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둘째, 숙련 노동 편향적인 기술 진보. 이건 이제 폴 크루그만의 주장입니다. 폴 크루그만, 미국이 계속해서 기술 진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 진보가 숙련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숙련,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왜 그러냐? 기술 진보는 거기 비숙련 노동자보다 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밑줄. 왜 그럴까요? 숙련 노동자들은 생산성 자체가 처음부터 높아.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걸 빨리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캐치업 이펙트. 따라잡기 효과가 숙련 노동자는 신속하게 나타나지만 비숙련 노동자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생산성이 낮아. 기술 진보가 있을 때 이걸 따라잡지를 못해. 생산성이 더 떨어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기초에서 뭐가 주어진다면, 임금이 주어진다면 이 기술 진보 때문에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져 버리고 임금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아웃소싱이 밑줄 그으세요. 숙련,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는 견해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미국이 비숙련 노동 집약제를 해외에 아웃소싱해 버렸어.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비숙련 노동 집약제 아웃소싱. 비숙련 노동에 대해서 수요는 줄겠죠. 상대 수요 감소. 그리고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겠죠. 따라서 숙련 노동의 상대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 공급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스톨퍼 사무엘슨 기술 진보 해외 아웃소싱. 자, 해외 아웃소싱의 이득. 거기 두 번째 줄에요. 첨단 부품과 단순 부품 조립으로 최종 재화가 생산된다. 제품이 지금 최종 제품이 하나 있고요. 부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첨단 부품에다가 H, 단순 부품에다가 L. 생산 요소로서는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이 있다. 첨단 부품은 숙련 노동 집약제고 밑줄 그으세요. 단순 부품은 비숙련 노동 집약제다. 자, 그리고 최종제는 이 첨단 부품과 단순 부품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 그림 6-12를 보시면 6-12 거기 PH분의 P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자신의 비교의제 수출제 쪽을 수평축에 보통 놔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단순 부품을 수평축에 놨고 그 다음에 첨단 부품을 수직축에 놔서 이 나라가 숙련 노동 풍부 국가인데 아웃소싱을 한 이후와 이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을 반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응? 최초의 생산점은 A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PH분의 PL 제로 거기다가 아웃소싱 이전 그 다음에 PH분의 PL1을 아웃소싱 이후 단순 부품 가격이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졌죠. 아웃소싱 이후에 떨어지죠. 왜 떨어져? 단순 부품을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그랬을 때 A점의 최초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생산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하는 것을 여기 Y0라는 것은 최초의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등량 곡선이에요. 등량 곡선은 어떤 평면에 두나요? 요소 평면에 두죠. 요소. LK 평면에 우리가 Q라는 등량선을 두잖아. 그런데 여기 단순 부품과 첨단 부품이기 때문에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Y0는 최종재 생산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A점에서 이제 생산을 하다가 B점으로 생산점이 바뀌면 자, A점에서 수직의 수평의 점선을 쫙 보내. B점에서도 수평 수직의 점선을 쫙 보내요. 어디까지? 수평 수직 축까지.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 부품 생산을 줄인 거죠. 그리고 첨단 부품 생산을 늘린 거죠. 국내에서. 그런데 결합은 어떻게 해요? 결합은 C점에서 합니다. 그 말은 생산은 지금 첨단 부품 H는 생산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적게 결합을 하고 해외에서 단순 부품을 많이 사와가지고 결합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역 삼각형입니다. 무역 삼각형 빗금을 치세요.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요. 이것도 교역을 통해서 생산량이 Y0에서 Y1으로 늘고 있고요. 이게 아웃소싱의 이득입니다.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한 거 아니죠?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것을 중국으로 보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등량 곡선은 밖으로 나갈수록 더 많은 산출량을 대변하고 단위가치 등량선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 단위가치 등량선을 우리가 표시한다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안쪽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Y0, Y1은 뭐예요? 그냥 등량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PH분의 PL이 사실은 요소 가격에 해당하겠죠. 중간 부품의 상대 가격이 요소 가격이에요. 최종재화에 투입되는 요소. 그게 첨단 부품과 단순 부품이니까. 만약에 첨단 부품과 단순 부품을 수직과 수평 축을 뒤바꿔 놓으면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빈 공간이 많잖아 거기. 축을 하나 그래요. 수평축에는 첨단 부품 H, 수직축에는 단순 부품 L.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이전에 첨단 부품 가격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가 값이 비싸져야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만한 상태에서 가파른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게 그리세요. 완만한 상태에서 가파른 상태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만한 이런 상태에서요.
가팔은 이런 상태로 바뀌어야 이게 그리고 P L분의 pH가 아니라 이제 P 여기가 지금 P L분의 pH 거기처럼 거기 오면 반대라고 이렇게 적혀야 되겠습니다. 제로고 여기가 P L분의 pH 요거의 원이다. 이렇게 바뀌어. 최초의 첨단 부품과 단순 부품은 요만큼 각각 생산이 되고 있다가 요렇게 첨단 부품 생산이 늘고 H0에서 H1으로 늘고 L0에서 L1으로 생산이 줄고 처음에는 여기에서 Y0의 최종 재화 생산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런 형태로 Y1의 최종재 생산이 느는 걸로 이렇게 간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웃소싱의 이득이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교환의 이득, 생산 특화의 이득을 여기다 그려버리면 꽝이 되죠. 그러니까 핵심 원리를 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제가 아웃소싱으로 그 6-12에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해두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157페이지에 위에 올라가 보면 수출량, 수입량이 나와 있습니다. 첨단 부품 수출, DC의 단순 부품 수입, 기존 생산량보다 Y0보다 Y1에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거기 밑줄 생산량의 증가의 이득을 얻는다. 이게 밑줄 긋고 아웃소싱의 이익입니다. 누가? 생산자가. 누가? 기업이. 그런데 소비는 어떠냐? 소비자는 어떠냐? 그 아웃소싱으로 기업의 생산량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고 자국 기업은 이득을 얻는다는 건 당연한데 두 번째요. 그 밑에 노동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최종재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생산비 하락은 밑줄 최종재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도 더 낮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하게 되니까 소비자도 이득을 얻게 된다 밑줄. 그래서 아웃소싱은 기업에게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준다 밑줄 긋고요. 이제 리카도와 핵시올린 이런 모형들과의 비교 얘기가 약간 나오는데요. 거기다 별표. 최종재 무역을 다루고 있는 리카도나 핵시올린 모형과 마찬가지로 해외 아웃소싱 모형에서도 교육 조건의 변화가 무역에 이익에 영향을 준다. 거기 교육 조건의 변화다 밑줄.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생산량이 느는 이유가 가격선이 이렇게 가팔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가팔라졌다는 것은 자신의 요게 지금 수출제야. 수출제가 값이 비싸진 거죠. 그게 교육 조건의 개선이잖아. 이 교육 조건 개선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이 개선의 폭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웃소싱의 이득은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더 완만한 형태의 이 중간을 지나는 가격선을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웃소싱의 이득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얘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초의 상태보다는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후생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면 무조건 아웃소싱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조건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거야 아웃소싱을 하면. 뭐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누가 아웃소싱을 하겠어. 자, 그래서 거기 그림 6-12에 수입제인 단순 부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다 밑줄 긋읍시다. 수입제의 단순 부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언제 떨어질까요? 밑줄 긋고 FTA를 체결하면 수입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그러면 이 국가의 교육 조건은 개선되고요. 무역의 이익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수출제인 첨단 부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다 매주고 반대로 이 국가의 교육 조건은 악화돼서 이익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 교육 조건이 그 단락의 마지막 줄에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 뿐이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면 밑줄. 양국가 모두에서 숙련 노동은 이득을 얻고 비숙련 노동은 손해를 본다. 그리고 해외 아웃소싱 이것은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떨어뜨리고요. 소비자에게도 가격 하락의 이득을 준다. 아웃소싱으로 일부 생산 요소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득이다. 교육 조건의 개선 폭이 크면 클수록 이득도 커진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은 아웃소싱 하기 전과 후에 요 생산 단계의 변화, 어떤 제품을 아웃소싱 하냐, 첫 번째 요 그래프. 두 번째는 아웃소싱 한 이후에 임금, 상대 임금이 어떻게 변하냐. 세 번째 아웃소싱을 했을 때 이득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159페이지 동아시아 지역의 해외 아웃소싱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최근 들어 무역 자유화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무역 자유화, 자유무역, FTA, 교통 및 통신 발달, 운송비 하락, 아웃소싱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는 운송비가 낮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더 활발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영내 아웃소싱이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네 번째 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내 무역 비중은 1980년대 35%에서 2007년에 50%까지 늘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역 내 중간재 무역은 80년대 15%에서 2007년도에 32%까지 증가했고 지역 내 원자재 무역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원자재는 가공되지 않은 것이고 일부 가공된 게 중간재죠. 그래서 원자재 무역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거기 우리가 보통 원자재와 중간재를 구분 안 했는데 중간재와 원자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간재가 훨씬 더 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160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중간재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간재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 중국은 어떻게 지금 생산 구조를 가져가고 있냐면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다 밑줄. 그리고 일단 조립을 해서 최종재를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거죠.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중국의 가공무역 증가 그리고 대중국 직접 투자의 증가 모두 지역 내 중간재 무역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에 표로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 한국, 대만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최종재를 조립 생산하고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에 부품 조립을 위탁하는 것을 그 표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생산된 완제품은 중국은 어디로 수출한다? 아시아 국가 이외의 지역의 OECD 국가로 주로 수출하고 있다. 61페이지 가보시면 한국과 일본 등의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재 무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일단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밑줄 긋읍시다.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국의 부품이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중국에서 조립 생산한 후에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로공단에서 제조업을 생산하던 기업이 어디로? 중국으로 가버려. 그래서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요. 거기서 최종 재료를 생산해서 수출해 버린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GDP 규모가 엄청나고 경제 성장이 거의 이제 지금은 7%대로 떨어졌지만 9% 10%로 아주 급격한 고도 성장을 한 이유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팔리는 것들이 거의가 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출하는 제품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직접 투자를 어렵게 내면 여러분 무역 편향적, 반무역 편향적 그런 용어는 들어봤을 거야. 실제 그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가 많이 돼야 되는데요. 그 직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내면 쉽게 뭐 예전처럼 직접 투자가 왜 발생하냐, 간접 투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좀 더 하게 될 거고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고 다음 그 현대인 무역 모형이 있어요. 넘어가시고 규모의 경제, 불안정 경쟁, 국제 무역인데요. 166페이지. 일단 그 국가 간의 교역이 선진국가, 후진국 간의 교역이 맞냐, 아니면 점점 선진국가의 교역이 맞냐, 그런 데이터 얘기를 좀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후진국 간의 무역량보다 서로 소득 수준이 유사한 선진국 간의 무역량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세 번째 줄에 서로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업내 무역이론이 새로 그 산업내 무역이론은 밑줄 그으세요. 비교이론과 달리 규모의 경제와 불안정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계속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뭐 계속 나오다가 이제 그건 다 나온 것 같고 규모의 경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이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밑줄 그으세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의 요소와 경쟁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고 독점의 요소는 뭔가요?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죠. 두 번째, 경쟁의 요소는 뭐예요? 장기에는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 규모의 경제 밑에 가지를 두 개 쳐서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그래서 내부적 규모의 경제와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개별 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입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개별 기업을 밖에 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내려가 보면 규모의 경제란 나와 있네요. 뭡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죠.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 어디서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초기 시설 투자가 많아서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큰 통신, 항공, 철도 이런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1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거의 밑줄 긋읍시다. 철도, 통신, 항공산업 같이 고정비용이 매우 큰 산업에서 아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런 산업은 독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시장 진입이 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평균 비용 곡선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초기에 진입한 기업들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립니다. 자, 그 제품 차별화와 다양성에 대한 선호에서 완전 경쟁 시장 밑줄 그으세요. 모든 기업은 가격 수능자로 행동합니다. 가격 수용자. 그리고 모든 제품은 동질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 단락에 거기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서로 차별하는 제품 밑줄 차별화.
종류는 같은 종류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품 차별화라고 부른다. 그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이 제품 밑에 세 번째 줄에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차별화 제품, 그 제품에 대해서 기업들은 독점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 독점력을 갖는 기업들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품 차별화는 어떤 기업? 독점 기업. 그리고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로 귀착된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내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데,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고, 그 다음에 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이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로 가는데요. 어떤 게요? 내부적 규모의 경제. 개별 기업 차원의 규모의 경제만이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의 원인입니다. 내부,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계속 커져서 시장 수요를 섞어내버리면 독점 기업이 돼버린다 이것이. 그런데 산업 전체 규모가 커져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스위스의 시계산업,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죠.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시장 구조 자체가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 얘기가 자꾸 돼버려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꾸 질문하세요. 16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제품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 거기 사람들이 다양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밑줄. 제품 차별화가 발생하는 요인은 거기 위에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어떻다고요?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거를 거기에 love of varie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love of diversity 이렇게도 씁니다. 두 번째요. 한 개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상적인 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자기가 이상적인 선호를 갖는 제품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 봅시다. 소비자들이 선호 체계가 다양성 선호든 아니면 이상적 선호든 간에 시장에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호,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은 다 어떤 제품을 공급하니까?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169페이지 거기 뭐 이제 동일한 두 국가에서 무역 이전 상황 뭐 이후에 상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무역 모형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시죠? CCPP 모형입니다. CCPP 모형.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